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정보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강원도 춘천 시내에 위치한 정보계통의 부대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무슨 관공서처럼 보이기에 정문에서 경계를 서는 위병이나 부대라는 현판을 보기 전에는 군 부대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에서는 자신들이 맡은 보직 이외에도 주간과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섭니다. 일반적으로 선임과 후임이 함께 초소에 투입되어 경계 근무를 하거나 일정 지역을 순시하는 동초를 서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위병은 단기사병이 맡고 야간 동초 근무는 현역병이 근무를 섰습니다. 부대 규모가 외곽 담장을 끼고 빨리 돌면 10분이 안 걸릴 만큼 작았고, 주택가에 위치해서 동초 근무자들은 총 대신 방망이와 호루라기 하나만 달랑 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경계 근무라고 해봐야 사각형 모양으로 부대를 감싸고 있는 담장 구석구석에 위치한 초소와 유류고에 위치한 초소를 1시간가량 돌면서 일지에 서명을 하는 것이라 경계 근무라 하기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부대라 현역병의 수가 적었고, 파견 인원의 외박 및 휴가 인원, 상원 인원을 제외하면 근무를 설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에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들은 주말엔 일찍 사관양에 아래 말뚝 근무를 서곤 했습니다. 잠이 늘 부족한 후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제대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으니 아마 1월 중순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말뚝 근무를 가기 전에 내무반에 라면과 만두를 사주고는 1번 초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서 한겨울이었지만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 들었고, 쌓이는 눈 위에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발자국을 남기는 재미도 괜찮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새벽 2시였을 겁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와 식당 창문 너머로 보았더니 제 1년 후임이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모자를 벗고 창문 위로 고개를 쏙 내밀고는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고는 창문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잠이 덜 깼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소리가 난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쳐다보는 것 같더니 이 녀석이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놀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장난 한번 치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려는데 일찍병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가 일찍실까지 들려 알아보러 왔다고 합니다. 일찍병에게 식당 뒷문을 열라고 하고는 들어가 보니 이 녀석이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녀석을 들쳐 업고는 내무반으로 와서 흔들어 깨웠더니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친 데 없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답하고는 저를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장난친 건데 내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다. 내일 너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 테니까 잊어버리고 푹 자라. 다시 근무하려고 초소로 돌아가는 저에게 당직병이 물었습니다. 이 병장님, 떨어뜨린 빨래 가지러 안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했죠. 오밤중에 근무서다 말고 무슨 빨래야?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사관님께 내가 식당에 찬물 마시러 갔다가 넘어진 거라고 잘 말씀드려. 다음날 종교 행사를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아들 녀석을 데리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정말 놀랐나 보네. 내가 탕수육도 쏠 테니까 그만 풀어라. 짜장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저만 쳐다보기에 소주 한 병 시켜서 따라 주었더니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단숨에 4잔을 들이켰습니다. 너 술 먹고 싶어서 술을 쓴 거지? 좋아. 내가 사관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오랜만에 대작 한번 하자. 그리고는 한 병을 더 주문하면서 저도 한 잔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짬뽕 국물을 들이키는데 녀석이 말했습니다. 이 병장님, 저 어제 이 병장님 장난 때문에 기절한 거 아닙니다. 이 병장님 보곤 별로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웃으려고 했는데 그때 보았습니다. 이 병장님이 창문 너머로 저 보시고 계실 때 이 병장님 왼쪽 뺨 바로 옆에서 이 병장님을 쳐다보면서 시익 웃고 있던 여자를 순간 들이키던 뜨거운 짬뽕 국물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 마냥 온몸 구석구석 한기가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병장님 왼쪽 뺨에 자기 볼을 대듯이 가까이 붙어서
싸늘한 미소로 이 병장님을 쳐다보던 그 창백한 얼굴의 여자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을 잃은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이 보았다는 여자를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자꾸 보았다고 우기는 녀석에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있어도 우리 부대처럼 분위기 안 나는 곳에 나타날 리가. 면박을 주고는 잘못 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남아있던 술을 마저 마신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전날 일찍을 섰던 후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제 나한테 말했던 빨래가 어쩌고? 그게 무슨 이야기야? 그러자 후임은 답했죠. 그거 말이니까 어제 이 병장님이 뒷문 열려고 하시면서 뒷문으로 가실 때 왼쪽 어깨에 하얀색 옷 같은 걸 걸치고 계셨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 거라 잘 안 보여서 전 그냥 눈 오니까 밖에 널어놓은 빨래 걷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렸는지 휙 날아가기에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들어오신 줄 알고 그거 주우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전 빨래를 걷어온 적도 하얀 비스 무리한 천 같은 걸 어깨에 걸친 적도 없는데 한 녀석은 귀신을 봤다고 하고 다른 녀석은 어깨에 뭘 걸치고 있었다고 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녀석들이 헛것을 본 건지 제 옆에 누군가 정말 있던 건지 그날 저녁도 말뚝 근무를 나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소름이 돋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말년 병장 체면에 무섭다고 자원한 근무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무가 거의 끝날 때쯤 식당 창문가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시간도 새벽 5시가 다 되었고 취사병들도 아침 준비를 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두려움이 많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지나친 느낌은 없었는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왼쪽 볼에서 느껴졌던 순간적인 싸늘한 느낌.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어제처럼 한방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날엔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 온몸의 털들이 전부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대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침에 온몸에 퍼졌던 소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에 사실 그때 뭔가가 정말 제 옆에 있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제 옆이 서늘할 때면 옆을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뭔가가 저를 스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오금이 저려서 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흉가의 여자.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빈집이 두 채가 있었다. 서울인데도 다른 주택들과는 다르게 시골에 있는 집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 낡은 모습과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지 동네 아이들은 재미삼아 그 집들을 흉가라고 부르고 다녔다. 내가 10살 때였는지 11살 때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이 수요일이었다는 점은 기억이 난다. 사교시 후 점심만 먹고 친구들과 발걸음을 맞춰가며 하교길을 하는데 언제나와 같이 그 흉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주위가 무척 시끄러웠다는 거다. 흉가가 있는 골목을 들어서기 전부터 쇠 긁는 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동전을 서로 비벼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한다. 다른 친구 두 녀석에게 오늘 너무 동네가 시끄럽네라고 말을 해도 두 녀석은 그런가 보다 하는 얼굴로 쳐다볼 뿐이었다. 친구들은 이 이질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보다. 혹시 내 귀가 남들보다 좋은 건가? 하는 생각에 약간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흉가가 있는 골목에 들어서니 저 멀리 앞에, 그러니까 흉가가 자리하고 있을 골목 한복판에 웬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쭈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다. 유독 그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 주위만 새하얗던 걸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흉가에 다다를수록 쇠 긁는 듯한 소리는 점점 커지고 이상하게 입에서는 자꾸만 쓴맛이 느껴졌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걸이는 초조해지기만 했다. 그 걸음걸이가 이질적인 소리와 더불어 저 골목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호기심 쪽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이윽고 발걸음이 흉가에 다다랐을 무렵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여자였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눈에 봐도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아까부터 들려왔던 이질적인 소리는
그 여자의 손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걸음으로는 그녀를 지나가면서도 내 눈은 아래를 내려 쳐다보고 있었다. 이질적인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손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칼을 갈고 있었다. 과도처럼 조그만한 칼이 아니라 그보다 날이 몇 배는 큰 칼을. 그녀는 두 손으로 잡은 채 네모난 무언가에 비벼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지라 그것이 정말 칼을 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나자 괜시리 머리카락이 쭈뼛쭈뼛거리며 온몸에서는 식은 땀이 났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여자 곁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나는 걸음을 재촉하였고 내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 제잘되며 내 걸음걸이에 맞춰주었다. 승용차 세대 길이만큼 떨어졌을까. 내가 본 것이 정말인지 싶어 친구들에게 운을 띄었다. 사실 그 여자를 지나간 뒤로 귀에서 들려오던 이질적인 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아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방금 저 여자 칼 같은 거 갈고 있지 않았냐? 내 말에 두 친구 녀석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거냐는 식으로 날 쳐다보았다. 무슨 여자? 여자가 있었나? 등골이 오싹해지고 다리가 떨렸다. 골목 한복판에서 대놓고 앉아 거짓 차림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걸 못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뒤에 웬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본 내 눈에는 어느새인가 뒤돌아 일어서서 이쪽을 지긋히 쳐다보는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시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남들보다는 두 배는 큰 눈의 흰저이는 얼마 보지도 않고 콧구멍은 크게 벌려 있으며 입을 해벌쭉 굽고 있었다. 마치 입김이 닿을 거리에 있는 건 마냥 그 모습이 자세하게 보였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도저히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은 핑 돌기 시작했고 이제는 걷다 못해 거의 달리다시피 그저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내 모습을 친구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 혼자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 바로 집이다. 그럼 언제나처럼 집에서 할머니가 마중 나와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골목 모퉁이 끝에서 낯이 익은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였다. 웬일인지 오늘은 할머니가 골목까지 마중을 나와 계신 게 아닌가. 평소와 같았으면 멀리서부터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갔을 텐데 목이 잠긴 건 마냥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상한 건 할머니와 가까워지려 할수록 발걸음이 무겁고 무언가 내 가방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듯했다. 할머니 쪽에서도 달려나와 나를 붙잡고 껴안아 주시니 그제서야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행동이었다. 평소와 같은 푸근하고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아닌 마치 철천지 원수를 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껴안다 못해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붙잡으신 채로 내 뒤쪽을 향해 아주 매섭게 눈을 뜨고 계셨다. 늙은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온몸이 아플 정도로 껴안은 탓에 할머니 품에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꽉 껴안은 온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안도하는 마음에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울면서도 할머니 손은 놓지 않고 꼭 잡은 채 집에 도착하였다. 대문에 들어선 후로 할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다짜고짜 나보고 마당에 있던 진돗개 옆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신 뒤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에 파란 통을 들고 나오셨다. 할머니는 통 안에서 하얀 무엇인가를 꺼내신 뒤 대문 안의 양쪽 끄트머리에 그것을 한 주먹씩 놓아두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그 하얀 것을 대문에 몇 번 뿌리시더니 나한테도 뿌리기 시작하였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소금이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뿌리는 걸 보긴 했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또 울음이 터졌다. 그렇게 나도 소금에 절여지고 나서야 겨우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분주하셨다. 먼저 야간 일을 하느라 낮에는 주무시던 삼촌을 깨우시더니 오늘은 일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삼촌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대들었지만 할머니가 핏발을 세우고 언성을 높이시며 말씀하시니 삼촌도 이내 알겠다고 하셨다. 할머니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후 할머니는 삼촌에게 돈을 주며 시장에 가서 닭 2마리만 사오라고 시키신 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씻겨주시고 이부자리를 펴주신 후에 나보고 오늘은 이만 자라고 말씀하셨다. 평소와 같으면 친구들과 온몸에 검댕이를 치며 놀 시간이지만
눈물을 빼고 난 뒤인지 몸이 피곤해 할머니 말대로 자기 시작했다. 얼마나 잤을까? 맛있는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할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또 점심을 먹나 싶어서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아마도 저녁 식사인가 보다. 언제 준비하셨는지 할머니께서는 백숙을 2마리나 하셨고 한 마리는 삼촌 앞에, 반쪽은 할머니 앞에, 또 반쪽은 우리 집 진돗개에게 저녁밥으로 주었다. 진돗개에게는 뼈까지 발라주는 정성까지 보이셨다. 그런데 내 몫은 없었다. 왜 내 밥은 없지? 낮에 너무 울어서 오늘 밥은 굶기시려는 건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다. 나도 밥 먹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내일 되면 할머니가 피자니 통닭이니 사줄 테니까 오늘만은 굶으라고 말씀하셨다. 낮에 그렇게 울어댄 것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려나 보다 싶어. 또 방에 가서 혼자 울다 지쳐 잠들었다. 중간에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 잠깐 깬 것 말고는 아침까지 줄곧 잠만 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삼촌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혀 달랐다. 새벽 2시경 정도에 다짜고짜 내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던 할머니와 삼촌은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하셨고 나는 지금 대문 밖에 엄마가 와 있으니 빨리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때마침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도 않던 우리 집 진돗개가 목청 떨어지게 짖기 시작해 삼촌은 소름이 다 돋으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 얘기를 듣고는 현관 밖으로 득달같이 나가시고 삼촌은 계속 나를 붙잡으시며 엄마와 아빠는 지금 외가에 가 계신다고 너가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하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계속 악을 쓰며 빨리 문 열어줘야 한다고 엄마가 추워서 울고 있다고 떼를 썼다고 한다. 저녁도 굶고 기력도 쇠해졌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삼촌은 날 붙잡아 두시느라 진땀을 빼셨고 삼촌의 몸에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 손톱 자국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리고 삼촌은 나를 붙잡아 두시는 사이에 계속 귓가에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머리가 아파 혼나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 그때까지 삼촌의 말을 장난으로만 듣던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제 일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내 발작이 어떻게 해서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삼촌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신 후 20분 동안 큰 소리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 듯 보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도 멍멍이는 짖는 걸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울어대고 그에 맞춰 나도 마지막 발악이라는 듯이 더 억세게 몸부림쳤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다시 잠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삼촌도 한숨 놓았다고 한다. 삼촌에게 새벽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거실로 가니 할머니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다 방문을 나온 나를 보시고 우리 애기 밤에는 잘 잤나 하시는데 순간 그 모습이 뭐랄까 너무 커다랗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느 때와처럼 그 흉가 앞을 지나가도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등병 괴담. 제 친구의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운전병 출신으로 병장쯤부터 평탄한 군생활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병장으로 진급해 운전병 및 소대 왕국가 된 때였습니다. 본인은 간부와 부대 밖으로 운전을 나가 부대 안에 없던 사이에 막 훈련소에서 나온 이등병이 소대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등병은 전입 온 바로 그날 목을 매달랐습니다. 덕분에 왕고라는 이유로 자살한 이등병 부모의 요청을 받아 살아서 얼굴 한 번 못 본 이등병의 염을 해줬습니다. 막 전입 온 이등병의 자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옆 중대의 상병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목을 매달랐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헌병대나 기무대가 출동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등병이 자살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 자살 사건이 터졌으니 부대 운영은 고사하고 하루 종일 헌병대의 조사만 계속되었습니다. 상병이 자살하고 한 달 뒤 이번엔 중위가 자살했습니다. 역시 목을 매달랐습니다. 부대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2달 사이에 3명이 자살한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자살한 중위는 아버지가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중위 본인도 쾌활한 사람이었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사건이 휩쓸고 간 뒤 어느 날
친구는 수송부 정비병들이 부대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려고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비에 한창 바빠야 할 정비병들이 무슨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친구는 정비병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을 알게 됩니다. 1년의 자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친구 부대의 대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흔히 기념 삼아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간부들이 병사들을 시켜 칙칙한 부대 외벽에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히 군인 그림을 그렸겠지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등병, 상병, 중위의 순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년 자살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등병, 상병, 중위 순으로 목을 매달랐습니다. 그림 순서대로 말입니다. 자살 사건이 3번이나 터진 다음에야 상급 부대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고 곧바로 대대장에게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불길한 그림을 왜 그냥 놔둬 당장 지워. 당연히 압력이 들어온 그날부로 그림은 지워지게 되었고 제 친구는 그때서야 그림에 그려진 대로 사람들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지워질 때까 친구가 말년 휴가를 나올 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서 친구는 말년 휴가를 포기할까 했었지만 후임들의 권유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때가 강화도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 강탈을 한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벽에 그려졌던 그림 말입니다. 이등병, 상병, 중위의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림의 마지막엔 여군 2명이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년 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를 했는데 여군 장교 2명이 각각 중대장과 소대장으로 전입을 와 있었습니다. 친구 본인은 이 이야기를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체를 염을했던 끔찍한 경험을 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친구는 그림과 자살한 사람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연으로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4번째 이야기, 타인의 피부 조각. 일본에 계시는 저희 삼촌의 친구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친구분의 시점에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강력계 형사입니다. 5년 전 제가 속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늦은 11시경 플랫폼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30대 여성이 선로에 떨어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차는 정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끔찍하게도 온몸이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노숙자의 진술을 참고해봤을 때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린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체 빚을 지고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죽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을 듣고 잠정적으로 자살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시체를 처리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말이 시체지 빠르게 질주하는 육중한 고체 덩어리에 깔려 갈갈이 찢긴 사체는 도무지 사람의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덩어리라곤 고작 주먹만 한 것들이었으니 이게 어느 부위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익사한 지 꽤 되어 퉁퉁 붓거나 잔인하게 토막난 죽은 시체들도 많이 접해봤지만 이번만큼 끔찍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선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시체의 조각들을 수거하면서 몇 번이나 터악질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같이 현장에 있던 신참 한 명은 선로 위를 구르는 피해자의 누나를 보고 잠시 동안 기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시체 조각을 수거하고 찝찝한 기분을 지우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러 갔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신술을 들이켰습니다. 빨리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까지 어찌 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다행히도 끔찍한 광경도 잠시나마 잊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결에 허벅지 안쪽 부분이 가려웠습니다. 무심결에 손톱으로 그곳을 긁었는데 피부가 손톱에 긁혀 찢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바지를 벗어보니 사타구니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돼지 껍데기 같아 보였는데 순간적으로 어제 치웠던 시체의 한 조각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각을 비닐봉투에 넣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어제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똑같은 조각을 건네 보였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확실히 사람의 피부 같아 보였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절했었던 신참 하나가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보자는 의견을 꺼냈고 그의 말대로 피부 조각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금 경악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던 피부 조각들은 사람의 피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자살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목을 맨 사람. 우리 집은 옆에 큰 대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집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다. 이 이야기는 2년 정도 전의 일이다. 내가 저녁 5시쯤 고등학교가 끝나서 돌아오다. 우연히 우리 집 앞쪽의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쪽에 2층 방에 창문과 커튼이 열린 채 불이 켜져 있었다. 빈 방으로 알고 있었던 곳이라서 자세히 봤더니 베란다 안쪽의 모습이 보였다. 방의 천장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설마 하며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밧줄이 확실히 보이고 그 아래에 사람 머리가 있었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퇴근하셨던 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버지도 역시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다.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 방의 모습을 살폈다. 분명히 목을 맨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하고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관이 방에 들어간 것인지 커튼이 쳐지고 창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미안해하는 모습의 집주인과 경찰관, 구급대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한 명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찰관 1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게 됐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군요. 저 방은 빈 방이라 집주인이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도대체 왜요? 라고 묻자 경찰관 2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겠군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진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어서 귀신이 나오기 전에 위조품을 매달아 놓았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찰관도 곤혹스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옛날에 그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기일이라 매년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매달아 놨더니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뒤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 사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 아파트는 지금 허물어지고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6번째 이야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족과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1층은 특이하게도 상가가 아니고 그냥 주인 집이 있고 2층은 주인공의 가족이 전세로 들어왔으며 3층은 전셋집으로 어떤 남자가 홀로 산다고 했고 잘 때만 들어오니까 조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집에 이사했답니다. 딱히 그 집에 이사 올 때 느낌 같은 거 없고 주인 집도 평범했고 집도 평범했죠. 역시 주인 집의 장담대로 조용하기 짝이 없었더랍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몇 달 사는데 3층 남자 그림자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요. 주인공 K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일인데 부모님은 모임이 있어 부부 동반으로 나가시고 당시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집을 보고 있었대요. 둘이 따로 놀다가 저녁으로는 뭘 사와서 먹기로 하고 동생이랑 둘이서 나가서 분식을 사왔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누군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이라 전등도 안 켜져서 검은 그림자로 보였고요. K와 동생은 그때는 3층 남자인가 보다 서로 중얼거리면서 저녁 먹고 따로 놀았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안 오시는 날이었고
K는 자기 방에서 신나게 게임 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래서 K가 튀어나가 보니 동생이 창문을 손짓하면서 발발 떨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K의 동생도 거실에서 TV 켜서 노는 중이었는데 거실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돌아보니까 검은 그림자가 K의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자길 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비명 지른 거래요. 3층 남자인가 싶어서 K가 나가보니 3층 올라가는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3층에 올라가니까 3층에는 불도 안 켜지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이 새끼가 장난치나 싶어 3층을 빙 둘러보면서 창문으로 훔쳐보니까 일단 사람 기척이 안 느껴져요. 특이한 거라면 3층 계단 한 구석에 뭔가 화분과 짐으로 보이는 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분식을 사왔을 때 그쪽으로 3층 남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짐이 쌓여 있는 게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착각했겠지라며 납득하고 내려왔답니다. 그 후로 K의 가족은 종종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 쫓아가 보면 항상 3층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3층 남자 소행인 줄 알고 가족 전체가 변태니 범죄자니 3층 남자 욕을 했대요. 거기다 고등학생 딸이 있으니 K의 아버지가 주인 집에 항의하러 갔는데 주인 집이 3층 사람이 집에 잘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며 잘 타이르겠다 달래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와 동시에 이사할 때부터의 일인데 밤이나 낮이나 3층에서 쿵쿵거리며 걸어다닐 때가 있더랍니다. 뭔가 집요하게 쿵쿵 치는 소리가 수분에서 수십 분 날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닥 큰 소리가 아니라 K의 가족이 참자고 여겼는데 이렇게 되니까 열받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은 외출 중이고 K만 혼자 집에 남아서 꿀잠 중이었다고 하는데 잠결에 보니까 마침 3층 남자가 3층에 올라가느라 지나가더래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K가 3층 문을 두드리니까 덩치 좋은 남자가 나오더랍니다. K가 약간 쫄라서 왜 자꾸 남의 집을 두들기고 훔쳐보고 가냐고 온건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3층 남자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성질을 내면서 자긴 직업상 밤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데 이 집은 잠만 자러 오는 집이랍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폐 끼칠까봐 정말 한밤중에서 발걸음도 조심하면서 산대요. 그리고 자기도 불만이 있는데 밤에 옥상에 올라갈 때 니들이 벽을 치고 가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더랍니다. K도 오밤중에 왜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냐고 낮에 어머니가 빨래 넣을 때나 올라간다고 언성 울렸고요. K가 생각해보니 3층 남자가 밤에만 들어온다면 낮에 나는 소리는 3층에서 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K의 엄마나 다른 가족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3층에 올라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서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는데 K가 3층에 짐 쌓아 놓은 데를 보면서 저기 혹시 뭐 하는 거냐고 물은 3층 남자도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이사 올 때부터 저랬다고 주인 집에서 저런 것 같대요. 원래 자기는 잠만 자면 되는지라 주인 집이 물건 쌓아 놓는 걸 양해하는 조건에서 싸게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끔 주인 집이 한밤중에 저길 들락거리는 걸 봤대요. 그러다 혹시 3층 남자도 주인 집이 들락거리느라고 벽소리가 난 건가 하며 고개를 갸웃하고요. K와 3층 남자는 호기심이 나서 짐 쌓아 놓은데 뭐가 비밀이라 주인 집이 들락거리는 건가 궁금해서 짐을 치워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앞에 물건을 치워내고 나니 그건 비밀문이었대요. 짐을 쌓아서 가려놓은 곳에 자물쇠로 잠그는 고리가 있고 합판이라서 언뜻 보면 공간이 있는지도 아리까리하게 해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짐 치우다 발견했는데 그 앞에서 쌓은 짐은 전부 뽀얗게 먼지가 내려 있었고 오래도록 사람 출입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아무튼 호기심이 점점 더 생겨서 3층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자물쇠 따는 도구로 자물쇠를 아예 잘라버리고 합판문을 열어보니 거기는 평범한 방이었답니다. 누렇게 뜬 벽지며 오래된 바닥장판 그리고 옛날식 창문이 있었는데 창이 작고 높아서 방도 캄캄했고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었대요. 거기다 안쪽에는 화장실이며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3층 집이 좁은 건 이 공간 때문에 작았던 거죠. 이상한 게 왜 그 공간 앞에다 짐을 쌓아서 은폐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조금 손 보면 새 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있을 건 다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노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안쪽에서는 문을 잠글 수 없게 해놓았더랍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3층 남자와 K는 조용히 주인 집에게 안 걸리게 원상복구해놓고 시침이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 남자와 그 이후 K는 안면을 터서 가끔 늦게 귀가하는 3층 남자와 잡담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3층 남자가 투덜거리면서 그날 이후로 벽 두들기는 게 더 심해진다고, 아무도 안 사는 걸 아니까 소름 끼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3층 남자와 가족은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 살고 있었는데 귀신 나온다고 방 빼낸다고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딱히 큰 피해도 없고 결정적으로 귀신 같아 보이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3층 남자가 K를 보더니 흥분하면서 계약 기간 다 되면 나갈 거라고 펄펄 뛰었답니다. 3층 남자가 정확하게 검은 그림자가 그 비밀의 빈 방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본 거죠. 술 마시고 귀가하다 보니까 술 취한 게 싹 달아나더랍니다. 그래서 3층 남자가 휴일이면 늘 가는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그 집 아주머니를 찾아보니까 그 집이 뭔지 사연이 나왔답니다. 원래 주인 집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을 주인 집이 감금해서 모신다는 소문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결국 치매 걸린 할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주인집이 음에다 고소할 거라 펄펄 뛰는 바람에 쉬쉬하면서 주인집을 흉본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층 남자는 미치겠다며 그럼 정말 귀신이 내 옆방에 사는 거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렇게 3층 남자는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나가버렸고, 이사하기 전 3층 남자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불평만 하고 더 이상의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K는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K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뜬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K에게 야단을 쳤고, 그 이야기를 믿은 K와 K의 여동생만 공포에 떨며 3층 남자가 이사간 3층에 올라갈 생각도 안 했답니다. 특히 K의 여동생은 아예 어두워진 후면 혼자 계단 올라갈 생각을 안 해서 꼭 가족 중 누군가를 불러 올라갔고요. 몇 번이고 그 그림자를 봤지만 아무튼 K의 가족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더 연장하겠냐는 주인 집의 이야기를 뿌리치고 딴 곳으로 이사 갔답니다. 그 사이에 3층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새 입주자가 들어오고요. 새 입주자 역시 원래 살던 사람처럼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K 역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새 입주자에게 별말 하지 않았고, 나중에 K의 어머니가 귀뜸해 주길 방 빼기 전 그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하니까 역시나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님은 치매 걸린 것은 맞지만 병원에 일찌감치 모셨다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믿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아무튼 K는 이사한 후로는 귀신도 안 봤으며 K의 여동생은 그때 시기를 흑역사 정도로 생각해 언급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 빼고는 잘 산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유흥업소의 아이. 내가 20살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 이외에도 점장과 Y씨, K씨라는 남자 사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같이 일하는 여자아이들과도 사이좋게 놀곤 했었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면접을 보러 왔다. 그 아이는 M이라는 아이로 얼굴도 사랑스럽고 스타일도 꽤 좋은 편이었다. 연예인 중에서는 모닝구 무스메의 아베 나츠미를 닮았지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긴 머리가 눈에 띄는 아이였다. 이런 쪽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었지만 점장은 면접 후 곧바로 채용했다. 경험이 있는 테크니션보다 아마추어가 더 인기 있을 때였기도 했다. 다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Y씨였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주위를 지나다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무엇인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나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점장에게 했지만 기분 탓이겠지 라는 정도의 말로 잘 들어주지도 않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와 Y씨는 왠지 모르겠지만 M이 신경 쓰였다. 물론 연애 감정 같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가게는 기본적으로 여자아이는 자기 방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으로
손님이 오면 방을 골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님이 방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의 방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손님이 들어가 있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통 손님이 들어가면 소리가 반드시 나기 마련인데도,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후 사용한 수건 같은 걸 밖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만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각 방마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수건이나 로션은 전혀 없었다. 샴푸나 이북제도 아침에 준비한 그대로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였다. 여자아이가 직접 가져온 것을 쓰는 경우도 있기에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출근하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게다가 손님들도 돌아갈 때는 보통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간 손님은 달랐다. 처음에는 귀여운 외모를 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왠지 죽은 물고기 같은 눈을 하고 공허한 표정이었다.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단골 손님이 전혀 없었다. 그녀 정도 외모와 스타일이라면 단골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점장은 이상하네, 많이 서투른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지만 나와 Y씨에게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을 청소할 때면 다른 것들은 건드린 흔적조차 없는데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수도가 막힐 정도였다. 게다가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썩는 냄새가 나고 욕실 옆에 붉은 손자국이 스며든 것처럼 있었다. 그것도 그녀가 사용했을 때만 그랬다. 안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싶어 나와 Y씨는 무척 신경 쓰였지만 방에 손님이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었기에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친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서 3일 정도 가게를 쉬게 되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 2시 Y씨에게 전화가 왔다. 어째서인지 목소리가 무척 떨리고 있었다. 스피커 너머로는 숨소리만 들렸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는 순간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쓰냐? 나다. 역시 M은 이상해. 가까이 가지 마라. 나는 귀신 같은 건 안 믿지만 M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위험할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좋지. Y씨는 진심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묻자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던 Y씨였지만 나의 끈질김에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래도 내가 없는 사이 Y씨는 M을 조사했던 것 같았다. 가게가 끝난 뒤 이력서를 보고 주소를 찾아갔던 것이다. 거기에는 멘션이 있었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의 거주자는 몇 달 전에 손목을 잘라 자살해서 그 이후로 계속 빈 방이었다는 것이었다. Y씨는 옆집 사람에게 이력서에 있던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자살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맞아요. 꽤 귀여운 아이였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때 Y씨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결국 그녀의 방을 들여다 보았다고 한다. 봐버렸어. 봐버렸다고.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알았지? 절대 가까이. 거기까지 Y씨가 말했을 때 전파가 흐트러지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며 전화가 끊어졌다. 여기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솔직히 전부 믿을 수는 없었다. 확실히 M의 주변에는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던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신경이 쓰였다고는 해도 이력서를 보고 찾아가다니 싶기도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때뿐이었다. 도쿄에 돌아온 첫날 Y씨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하고 있었다. 전화를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나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나는 일이 끝난 뒤에 Y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Y씨는 묻지마. 부탁이니까 묻지 말아줘. 라는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는 수수께끼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Y씨의 소식이 끊기고 한 달 정도 후 그는 M의 이력서에 써있던 주소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근처의 거주자가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방에서 Y씨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변사체였기 때문에 사인을 알기 위해 해부까지 했지만 결국 자살로 판명되었다. 사인 자체는 질식사로 희귀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량의 머리카락이 기도와 식도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눈치챘다. Y씨가 없어지자마자 M의 머리카락이 단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설마 하면서도 나는 공포에 질렸다. 그토록 온몸이 떨리는 공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에는 점장이 사라졌다.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같은 말을 남긴 채로 말이다. 그리고 점장이 사라지고 일주일 후, M도 가게를 그만뒀다. 도대체 M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와서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던 이야기는 내가 일하기 2년 전에 M과 같은 이름의 아이가 그 가게에서 일하다 자살했다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그 아이가 귀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공포였다. 8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눈동자. 아버지께선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길을 헤매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날씨는 싸늘해지고 어서 빨리 숙소나 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산속에 허름하고 낡은 산장이 한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우셨는데 눕자마자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신 것입니다.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셨는데 문득 천장을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눈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며 깜빡이는 눈.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셔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대로 천창에 눈을 쳐다보셨고 너무 피곤하셨던 탓에 그대로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떴었고 천창을 보니 어제 봤던 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직도 꿈인가 싶어 당황하셨지만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의 눈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결국 천장에서 보였던 눈은 위층 마루바닥에 숨져 있던 시체의 눈이었다고 합니다.